자, 이제 교재 마지막 파트죠. 경공매 실물을 보겠습니다. 교재 133쪽이에요. 자, 이 경매 또는 공매에 관한 내용인데 경공매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뭐 시험에 잘 내는 부분은 아닌데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경매는. 다음에 공매는 여러 기관에서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여기뿐만 아니고요. 뭐 세무서장, 지자체장, 기업체, 은행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매란 말은 공개 매각의 준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는 공매를 말합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일단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눠요. 그러면 강제경매라는 건 뭐냐면요. 판결에 기초한 경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판결을 집행 권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판결에 기초한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당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 있죠. 이것을 임의경매로 이해하시면 돼요. 임의경매. 그러니까 저당권은 담보권으로서 경매권이 원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강학상 임의경매라 부르고 있는데 담보권 실행경매가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판결에 기초한 거다. 그러면 특징을 따져보면요. 강제경매는 판결에 기초한 거니까 채무자 어떤 재산이든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재산에 경매 들어올지 예견되지 않은 경매예요. 근데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자본은 물건에만 들어가죠. 그럼 어떤 재산에 들어올지 예견이 되는 경매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둘 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행해진다. 공매는요, 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고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고 유입부동산 공매가 있는데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뭐 공매는 요즘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자, 그럼 이 정도 경매, 공매 개념만 이제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매에서는 이제 권리 분석과 경매 절차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 교재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권리 분석이 나오고 있죠. 134쪽. 자,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상세히 잘 돼 있는데 오늘은 지금 실무에서 쓰는 경매 권리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차츰차츰 이제 우리는 시험은 민사집행법의 내용들을 공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권리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민법의 기초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권리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는 끝나게 되면요. 여기 붙어 있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키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 소멸하는 권리 6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채권 담보 목적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 있죠. 저당, 근저당은 일단 소멸. 그다음에 가등기 중에 담보 가등기가 있거든요.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이게 이제 담보 가등기인데 이거는 저당권과 동일한 유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는 언제나 소멸이에요. 순위에 불문하고 무조건 소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압류등기는 조세를 체납했을 때 압류등기 들어가죠. 이거 소멸이고요. 가압류등기는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재산 못 팔아치우게 미리 이제 가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압류, 채권 확보 목적 걸리니까 원칙 소멸. 그 다음에 경매 등기 하거든요. 경매 개시결정을 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부동산에 하는데 이것도 압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이거는 소멸이다. 그럼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거 있죠. 가장 먼저 오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 불러요.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거. 그래서 이걸 실무 용어로 말소 기준 권리라 부릅니다. 이 6개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이 된 거. 그럼 이거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러면 낙찰자가 부담으로 떠안아야 돼요. 인수가 되고 이거보다 뒤에 왔잖아요. 말소 기준보다 뒤로 오면 이때는 소멸시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귀신처럼 쫓아다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깔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 유치권. 다음에 토지만 낙찰받았거든요. 그럼 건물에 대한 법정상권을 떠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상권은 인수예요. 일단.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요. 대다수의 권리 분석을 거의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경매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입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등기부를 떼가지고
쭉 권리를 나열합니다. 그래갖고 이때는 갑구, 을구 따지지 않고 접수 일자별로 권리를 쭉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시되지 않은 거, 등기 안 돼 있는 것들은 중간에 사이사이 껴넣기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나열해 봤더니 가장 먼저 근저당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임차권. 그 다음에 여기 가압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 보전,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가등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전세권의 등기가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저당이 잡혔는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권리분석을 하는 목적이 내가 떠안을 권리가 있느냐, 이걸 지금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는 따질 필요가 없죠. 이제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를 압류 채권자라고 불러요. 압류 채권자. 그럼 내가 떠안을 권리가 있는가를 따져보는데 소멸하는 권리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1번 근저당권 소멸이죠. 일단 이거 소멸. 그 다음에 여기 가압류도 소멸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놔둬요. 놔두고 여기 저당권 소멸이죠. 그럼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게 1번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 뒤에 오는 건 다 소멸이죠. 그러면 얘 소멸. 임차권 따질 필요도 없이 소멸. 이거 소멸한다는 얘기는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이 저당권 때문에, 근저당권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압류 소멸이고, 유치권은 순위불문 인수죠. 그러니까 인수. 가등기 있죠. 이것도 따질 필요도 없이 소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기준권리가 됐거든요. 얘가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전세권 당연히 소멸이고,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이죠. 그럼 인수할 권리는 뭐만 남았어요?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자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물건은 입찰 들어가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 권리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의 규정대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재는 그 내용으로 이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 그런 부분들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 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 실무 가셔가지고 이제 경매 내가 입찰 들어간다. 이 방법을 쓰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멸되는 권리를 암기하고 이 중 가장 먼저 오는 게 말소 기준 권리. 이거보다 먼저 오면 인수, 뒤로 오면 소멸. 유치권, 법정상권은 인수.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경매 절차를 볼까요? 거기 교재 지금 135쪽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제 법정에서 그 경매법원에서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보면서 이제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법원에서. 이거.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을 이제 하고 그 촉탁으로서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미등기 건물 경매 신청 들어왔잖아요. 그럼 법원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고요. 여기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시결정 등기가 이제 촉탁으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서를 반드시 송달해야 되거든요. 그럼 채무자에게 송달을 했다. 그럼 둘 중에 한 가지가 먼저 되면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럼 압류 효력이 발생되면요. 이때는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경고했기 때문에 이 뒤로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요. 모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경고했기 때문에. 자, 근데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됐는데 경매 신청했던 것을 취하를 했다. 취하는 철회란 얘기예요. 경매 신청했던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를 했다. 그러면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개시결정 등기가 됨으로써 압류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법원은 일주일 내에 공고가 하나 나가야 됩니다. 이 공고가 뭐냐면 바로 배당 요구의 종기 공고예요. 이게. 그럼 배당 요구 종기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배당을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란 얘기죠. 그죠? 이 날짜를 정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빚잔치하니까 채권 신고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정하여 공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경매 절차 시작이에요. 이게. 그럼 배당 요구 종기는 어떻게 정하냐면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요. 여기서 매각기일이란 말 나왔잖아요. 이게 소송 절차에서 기일이란 말 있죠. 이거는 재산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로 이해하면 돼요. 첫 매각하는 날짜. 그러니까 경매 용어가 매매와 진짜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첫 매각하는 날짜라는 것은 첫 입찰기일이죠. 이게 경매기일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첫 매각하는 날짜 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여 법원이 이제 공고가 나가는 겁니다. 일단 그럼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배당요구 안 했다. 한 푼도 배당 안 하고요. 배당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도 못 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배당요구 안 받아줘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배당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해줄 채권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들어온 자들로서 등기부에 나타난 자들이거든요.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이들은 소멸시키죠. 그러니까 이들은 첫 경매 등기 전에 들어와 있다면 이들은 배당요구 안 해도 해줍니다. 이게. 그다음에 참고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임차권 등기권자 있죠. 야도 배당요구 안 해도 해줘요. 그러니까 걔도 그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와 있다면 보증금 못 받아서 등기해 놓은 거 아니야. 임차권 등기를. 그러니까 그도 이제 배당요구 안 해도 해줍니다. 그럼 그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배당요구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매수인 인수할 부담이 바뀐다. 철회도 안 돼요. 빼박이죠, 빼박. 철회도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차가 그럼 배당요구 종기 공고 나갔죠. 그럼 이와 동시에 이제 공고가 나갔고 매각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절차가 그럼 매각 준비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요. 이제 사진 촬영해줘 다 현황을. 그리고 임대차 관계도 다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명령도 법원이 내려요. 그리고 감정사로 하여금, 감평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하게 해갖고 최저 매각가를 정해요. 최저 매각가. 통상 감정 금액이 최저 매각가로 정해져요. 그럼 이 금액에서 입찰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최고를 하게 돼요. 즉 알고 있는 채권자. 그다음에 이제 공무소, 그러니까 세무서장이나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다가 이제 빚잔차니까 채권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 들어와라 하고 최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매각 준비가 끝났죠.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냐? 역시 또 공고 나갑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하여 매각 이제 언제 하겠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매각을 입찰을 언제 하겠다 하고 매각 공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서 보는 법원 매각 공고가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 나가요. 이때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 나갑니다. 그럼 매각 기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찰일이라고 그랬죠? 입찰한 날짜. 이거고 매각 결정기일은 뭐냐면요. 내가 입찰일에 최고 금액을 써낸 거예요. 그럼 저를 뭐라고 하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 날짜예요. 그래서 이름이 매각 결정기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 공고는요. 매각 기일로부터 최소한 2주 전에 나가게 돼 있어요. 2주 전에. 그다음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1주 내의 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확하게 일주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입찰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 오늘이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일주일로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매각 공고 나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매각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매각 실시인데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 이게. 이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입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하는데 이때 입찰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기일 입찰제가 있어요. 그럼 기일 입찰은 뭐냐면 한 날짜에 모여서 모두 법정에 모여서 입찰표를 써내는 거죠. 그다음에 기간 입찰은 기간을 정하여 하는 입찰이에요. 그러니까 일주 이상 한 달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우편으로도 이때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호가 경매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놓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호가 경매제죠. 원래 부동산 경매도 예전에는요. 95년도 전이었죠. 이때는 호가 경매였어요. 근데 우리 그저 행님들이 깍두기 행님들이 자꾸 입찰을 방해해가지고 호가 경매제를 전체를 다 폐지했죠. 동상 경매만 지금 호가 경매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법원이 정하는 방법을 하는데
전국 법원이 전부 다 기일 입찰제로 하고 있어요. 한 날짜에 모여서 모두 부동산은 입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매각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입찰자는 보증금 낸다는 거 아시죠? 이게 매수 신청의 보증금이에요. 이게 전에는 입찰 보증금이었어요. 근데 현재 이 입찰 보증금을 매수 신청 보증금, 그러니까 경매 용어가 매매와 진짜 비슷해요.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해요. 이건 10%를 내거든요. 근데 뭐의 10%냐를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는 최저 매각가의 10%예요. 전에는요, 자기가 쓰는 금액의 10%였거든요. 근데 이걸 최저 매각가 10% 통일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게 지방 쪽에서 자꾸 입찰 금액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 쪽에서는 법원도 하나에다가 은행도 몇 개 없고요. 큰 손들끼리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입찰 금액의 10%를 써냈더니 자꾸 노출되는 이유가 아침에 은행에 가서 수표를 끊어가겠죠. 그러면 수표 발행 담당자하고 큰 손들은 좀 친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갖고 야, 오늘 그럼 한민호 그놈이 수표 얼마 끊어갔는데, 그럼 내 입찰 금액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노출되니까 최저 매각가의 10%로 통일해버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최저 매각가가 5억이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얼마 내라는 얘기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내고 6억을 쓰던 7억을 쓰던 8억을 쓰던 상관없어요. 최저 매각가 10%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현금 또는 자기합수표 이런 걸로 이제 경매 보증서 이걸 끊어서 이제 냅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 10%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를 정합니다. 최고가를 정하고, 그래서 최고가를 정하고요. 2등 신고를 받아요. 2등 신고가 뭐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그래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두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고가가 만약에 대금을 납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경매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공고서부터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절차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 신고를 뽑아둠으로써 이자에게 바로 자격을 줘버려요. 그러면 이건 채권자 보호를 해서 아무나 차순위 매수 신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최고가가 7억 나왔거든요. 7억이? 근데 최저 매각가는 5억이었어요. 그럼 차순위 매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 금액을 빼라고 그랬죠. 이 금액보다 높게 쓴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최고가 7억이니까 보증금이 얼마예요? 최저 매각가 10%죠. 그럼 5천만 원이죠. 빼면 6억 5천.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만 차순위 매수신고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차순위 매수신고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신고, 그러면 최고가 매수신고에 나고 차순위 매수신고를 제외하고 모두 그 자리에서 보증금 돌려줘 버리죠. 그리고 이제 경매를 끝내게 돼요. 근데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유찰이라고 그래요. 유찰. 그럼 유찰이 됐을 때는 상당히 금액을 다운한다는 거 알고 있죠? 통상 이제 그 수도권 법원들은 보통 이제 20%를 다운하고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 법원들이 이제 20% 많이 다운하는데 인천지법은 30% 다운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별로 안 좋은 지역은 30%씩 다운시킵니다. 30% 다운하잖아요. 두 번 유찰되면 반토막이에요, 바로. 그러면 통상 이제 20%를 다운하는데, 그럼 이제 해볼까요? 최저 매각가가 5억이었어요. 5억에서 만약에 한번 유찰됐다. 20% 다운율 적용하면요. 그 다음 할 때 얼마 해야 돼요? 4억이죠? 그 다음 할 때는 3억 2천. 그 다음 할 때는 2억 5천 6백. 이렇게 됩니다. 세 번 유찰돼 반토막이죠. 근데 30% 다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5억에서 유찰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할 때는 3억 5천이죠. 그 다음 할 때는 얼마 하겠어요? 그 다음 할 때는 2억 4천 5백이에요. 두 번 유찰되면 반토막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다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찰 세매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순환이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매각기일 올 때까지는요. 보통 얼마나 걸릴까? 경매 신청을 간단하게 계산해서 1월 2일 날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개시결정이 보통 뭐 1월 3일이나 4일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 배당요구 종기공고 나가거든요. 이게 나가는데 압류율이 발생이 돼야 되죠, 물론. 그럼 이제 배당요구 종기공고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월 한 15일 날 나갔다고 가정해봐요. 송달이 잘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각 준비를 하는데 요게 하세월이에요. 하세월이고,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날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법원에마다 약간 사정이 틀린데 아무리 빨라도 첫 매각기일 올 때까지는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고 첫 매각기일 6개월 잡았을 때 그럼 7월 2일 날 경매한다는 얘기죠. 첫 매각기일이 7월 2일 날. 그러면 매각 공고는 2주 전에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6월 15일 정도 이미 나갔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7월 2일 날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 잡았는데 경매 법정을 안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참고로 또 말씀드리는데 경매 법정은 통상적으로 1층에 많이 두죠. 뭐 103호 법정, 104호 법정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출입구고 여기가 복도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법정이 뭐 예를 들어서 103호 법정으로 정해졌다. 경매 법정이. 그래갖고 이제 요일도 틀리고 막 이렇게 정해져요. 법원마다. 법정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매 법정 안에는 긴 탁자가 있어요. 이걸 법대라고 그래요. 법대. 법대라고 그러고 여기 앞에 탁자가 이렇게 하나가 놓입니다. 2개가 놓인 데도 있고 하나가 놓인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놓여 있고 여기가 이제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투표소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기찰대예요. 그러니까 입찰표를 여기서 이제 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10시에 시작하거든요. 통상 법원이. 안산지구는 뭐 10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에 마감을 못하니까 11시 20분 정도에 끝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10시에 즈음해가지고 집행관들이 들어와요. 집행관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집달리라고 그랬죠. 이분들을. 그래서 집행관들이 들어오는데 와서 이제 착석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이제 투차람이라고 그래갖고 입차람. 이렇게 지금 투명하게 생긴 거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넣는 게 보여요. 그래갖고 투명하게 생긴 함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물건을 이제 입찰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경매 사건번호 어떻게 정의냐면 만약에 2021년도에 경매가 신청됐잖아요. 그럼 2021이 붙고요. 타경이 붙어요. 타경. 그래갖고 1년번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001번이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봐요. 이게 1번은 너무 심했나? 예를 들어서 085번이었다고 885번이라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2021 타경 885번 이건데 이게 이제 아파트 물건이었어요. 이게 최저 매각가가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입찰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제 그 입찰표를 쓰기 위해서는 입찰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 법정마다요. 입찰표를 여기다 이제 비치를 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입찰표를. 그래갖고 이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요. 대봉투 하나가 있거든요. 요것도 주고요. 노란 대봉투. 그 다음에 입찰표가 있죠. 입찰표가 있고 편지봉투도 있어요. 이렇게. 편지봉투에는 보증금 넣으라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입찰표가 있고요. 편지봉투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노란 대봉투예요. 그리고 내가 요 물건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요 물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기록을 살펴야 되는데 뭐 요즘 인터넷으로 전부 다 보기 때문에 경매 기록을 여기서 이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매 기록을 여기다 이제 놔두거든요. 이렇게 놔두는데 어쨌든 뭐 줄 서 갖고 보기도 하고요. 주로 요즘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갖고 컴퓨터로다가 볼 수 있게 이제 해주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입찰표를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아갖고 와요. 그러니까 노란 대봉투, 입찰표, 그다음에 편지봉투 이렇게 이제 받아와갖고 물론 여기서 써도 되지만요. 대다수 여기서 잘 안 써요. 안 쓰고 뭐 식당 가서 써오기도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유롭게 쓰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그럽니다. 자, 오늘 입찰에서 주의할 사항을 모두 고지해요. 고지하고 이제 부저를 누르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11시 20분에 끝내겠습니다. 이때까지 입찰하실 분들은 입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쓰는 겁니다. 쓰는데 요 입찰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금액 적는 란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여기다가 이거 잘 보고 써야 됩니다. 금액을. 그래갖고 예전에 그 일산지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4억을 쓰려고 그러는데 동그라미에 덧치는 바람에 40억을 써버린 거예요. 그럼 그자 입찰 당연히 낙찰이지. 4억을 쓰려고 그랬는데 40억을 썼으니까. 근데 그거 대금 납부하겠어요? 못하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보증금 날린 거예요. 이거 입찰 금액 잘못 썼다.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갖고 전문가들도 사실은 입찰 들어갈 때는요. 금액을 싹 쓰고서 사진 찍어갖고 지인한테 보내지. 주로 이제 와이프겠죠? 아니면 신랑이겠죠? 보내가지고 금액이 맞나 확인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입찰표를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여기다 이제 5억짜리 최저마크 5억이었으니까 7억을 썼어요. 7억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봉투 5천만 원 넣어야 되죠. 자기 잡수표 끊어갖고 5천만 원 넣고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 다 넣어요. 여기다 넣고 이제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11시 2분 전에 가야 돼요.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이 사람한테 확인 도장을 받아요. 확인 도장 받고 이때 봉투를 이제 여기 봉투에 요거 찢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찢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 넣고 이 사람이 확인을 하고 이거 뜯어줍니다. 뜯어줘요. 이거 뜯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내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뜯어준 거하고 이 보증금하고 맞교환해요. 맞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이거 잊어버리면요.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확인 도장을 받고 입찰 봉투에 이제 여기 입찰 봉투를 여기다 넣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입찰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7억을 써냈다. 그러면 이제 11시 10분쯤에 여기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제 부저를 울리면서 자, 입찰을 마감하겠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입찰함을 열어요. 열어가지고 쭉 나열을 합니다. 사건 번호별로. 그래갖고 이제 사건 번호별로 쭉 불러요. 순서대로 쭉 부르는데 이게 법원마다요. 집행관 지 맘이에요. 그러니까 1등서부터 꼴등을 그러니까 높은 금액서부터 부르는 집행관도 있고요. 꼴찌서부터 부르는 집행관도 있고요. 그래갖고 아직 가지각색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요걸 부르잖아요. 2021 타경 885번 입찰하신 분 모두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입찰자 이제 요거 입찰한 사람이 모두 여기 나옵니다. 입찰자가 보는 앞에서 개찰해야 돼요. 만약에 안 보는 앞에서 개찰했잖아요. 이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 개찰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등서부터 불러요. 자, 그래갖고 여기 근데 만약에 이 사건 번호에 입찰한 자가 한 30명 됐다. 그럼 이거 모두 나오라고 하면 여기 아수라장 되겠죠? 그때는 집행관이 자, 요거 입찰하신 분들 중에서 참관하실 분 손드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몇 명 선정을 해갖고 번호 앞에서 이제 개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찰표를 쭉 1등서부터 부르고요. 뭐 1, 2, 3등만 부르고 이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각색인데 어쨌든 요즘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요. 그 수도권 법원들 대부분 법원이 그러는데 여기 카메라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입찰표 쓴 거 있죠. 이걸 바로 보여줘요. 보여주면 양쪽에 큰 대화면들 TV가 있거든요. 그걸로 입찰표 쓴 게 바로 보여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형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에서 바로 내가 입찰 금액 쓴 거 보여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호창을 해요. 자,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최고가 7억에 입찰하셔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제 호창을 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7억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합니다. 그때는 7억에 구속돼요. 7억 이상을 써야 돼요. 옛날에 서울중앙지법에서요. 그 10원 단위까지 같은 금액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요. 10원 단위까지 같으면요. 하루에 한 사람이 벼락 3번 막는 확률하고 똑같대요. 그 정도로 나오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입찰할 때는요. 10,000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10,000원 가지고 내가 1등을 했다. 유일하게 1등만 인정하는 사유가 경매 아닙니까? 2등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최고가를 이제 정합니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때만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갖고 입찰 중에서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통상적인데 실무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가 이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있죠. 차순위 매수 신고도 제외하고 보증금 안 돌려줘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이쪽으로 바로 이동해요. 이동해갖고 아까 뜯어준 거 있죠. 요구하고 보증금 봉투하고 맞교환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보증금 열어보지도 않아요. 최고가 차순위 매수 신고만 이제 결정이 되면 보증금 봉투를 그제서야 확인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넣어야 되는데 최저 매각가 5억이었으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를 49장을 넣었다. 보증금이 부족했죠. 그럼 나의 입찰은 무효예요. 근데 더 들어갔어요.
시운 한 장이 들어갔다. 5,100만 원에서.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제 경매를 끝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최고가 차순위는요, 다시 이제 이쪽에서 영수증을 받죠. 영수증을 받고 내가 이제 대금에 나중에 그거 보증금 냈던 거 있죠. 대금으로 편입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갖고 이제 경매업종이 이렇게 입찰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합격하신 다음에 심심하실 때 경매업종 한번 놀러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 실시했어요. 최고가 7억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차가. 그러면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기일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 날짜예요. 이게 바로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일주일 뒤에. 그러면 7월 만약에 2일 날 입찰했잖아요. 7월 2일 날 입찰했으면 매각 결정일은 정확하게 7월 9일이에요.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법정에 출석 안 합니다. 경매계에 전화해서 확인하죠. 매각 결정 떨어졌는지. 그래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고요. 농지를 경매 받잖아요. 그럼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이때까지 내야 돼요. 이때까지. 근데 농지증 제출 기한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농지법이 지금 개정법이 5월, 8월 달에 지금 시행이 되는데 처리 기한이 7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 농지를 경매로 받으면 농사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처음에 입찰할 때는 최고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는 게 아니에요. 농지를 내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내주면 돼요. 정확하게는 오전 정도까지 내줘야 되죠. 이게. 그러면 이거 안 냈다. 그럼 불허가 맞아버려요. 허가 안 해줍니다. 그럼 냈던 보증금 날아가는 거예요. 못 돌려받아요.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제 즉시 항고라는 걸 이해관계인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후일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농지증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줘야 된다. 그럼 이제 항고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2일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항고기간이 끝나버리면 내가 이제 매각 결정이 확정이 돼요. 그럼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나한테 제 이름이 지금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거든요. 그럼 제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 이름이 이제 매수인으로 바뀌어요. 매매 용어와 진짜 비슷하잖아요. 이게 경락인이에요. 이제. 그래서 매수인으로 제 이름이 바뀝니다. 확정이 되면.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당연히 대금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금을 납부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기한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기한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 정도로 정해줍니다. 그러면 일주일 항고기간이니까 항고가 없었다면 7월 16일 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름이 이제 매수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로 정해지니까 보통 이제 8월 한 17일 이 정도까지 납부하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제 8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정해니까 8월 뭐 16일까지는 대금을 완납하세요. 시간까지 딱 정해줘요. 다. 오후 4시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매수인한테 차수인 매수인한테 다 통지해 줍니다. 매각금 납부하라고. 그러면 이제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고. 미납을 했잖아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 있으면 그자에게 자격을 주고 없다면 재매각을 실시해요. 그래서 불허가 세매각, 유찰 세매각이었거든요. 미납했을 때 다시 하는 건 재매각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매각 결정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문제인데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미납만 재매각이에요. 나머지는 세매각이에요. 자, 그럼 재매각기일이 잡혔는데 미납했던 매수인 있죠. 미납했던 매수인은 재매각기일에 입찰 참가 못합니다.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하고 경매 잔금 대출을 협의해놓고 입찰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출이 묶이는 바람에 잔금 대출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납부기한을 넘겼잖아요. 그럼 바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다면 재매각기일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연체이자 쳐가지고 다시 대금을 완납해 주잖아요. 그러면 재매각 취소해줘요. 3일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3일 전까지는. 물론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있으면 내가 자격이 없어지죠. 그자가 납부해버리면.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매각 대금에서 우리가 이해할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한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매각 대금 납부됐죠.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배당해야죠. 그럼 이제 배당이고, 배당의 순위는 이제 후일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 촉탁을 해주죠. 말소할 거 말소하고 전부 다 이제 이전 등기 다 해줍니다. 물론
촉탁 신청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도명령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거든요. 나가셔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BJR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째라. 이겁니다. 임차인이 확 재버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인도명령제예요. 그래갖고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탄생하면서 가장 절차를 개선시킨 게 이게 아니나 싶어요. 인도명령제 이거. 이 제도가 없을 때는요. 명도 소송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명도 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이 제도가 없을 때는. 그러면요. 명도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 6개월 이상 걸려요. 더군다나 임차인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판사님 나 갈 데 없어요 하고 울물울물 해버리면 판사도 질질 재판을 끊습니다. 그러면 1년 후딱 지나가요. 그럼 7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놓고 법정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났죠.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임차인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인도명령 신청해갖고 인도 집행까지요. 뭐 약간 차이는 있는데 2달 아니면 석 달이면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은 이제 대금을 완납했지 않습니까? 완납을 하면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6개월 내에. 6개월 지나면 안 됩니다. 명도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거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그 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명도소송. 그때는 물론 패소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하여 인도받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경매의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속 여기에 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하여 이제 숙지를 할 건데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요. 이거는. 자, 그러면 경매 절차 이 정도 보고요. 이제 마지막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나오죠. 그럼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공매제도는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 그저 138쪽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이 기초 과정이라든가 입문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기본 이론 과정 같은 때는 거의 안 다뤄요. 왜 그러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거든요. 이게 대법원 규칙인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안착이 안 돼 있는데 이걸 해버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잘 안 하는데 개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이거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업무를 중개인은 못하죠. 그러면 경매부동산 권리분석, 경매부동산, 공매부동산 권리분석 업무, 취득의 알선 업무,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데 경매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할 때,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행위, 이걸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경매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한다.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한다. 이거는 법원에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할 수 있죠. 오직 그러니까 경매부동산에 대한 대리할 때만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안 헷갈릴 수 있는 게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라는 거. 이거 아주 잘 묻거든요. 이해해 두시는데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법원에 등록을 했는데 갑으로부터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사 A가 위임을 받았어요. 대리해달라고. 그럼 어디까지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예요. 이거는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법정에서 10시에 경매를 시작해서 11시 20분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이즈음에 벌어지는 것만 대리할 수 있어요. 이게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수권이 없이
당연히 여기까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대에 입찰표 써서 내야 되죠. 대리권이 있고, 입찰표 써낼 때 이거 보증금 내겠죠.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보증금 돌려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보증을 돌릴 것을 요구하는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최고가 정한 다음에 차수임 매수신고 그 자리에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대리권 있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라든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 이거 대리권 있죠.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해만 해두시는데, 이게 토지거든요. 근데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을도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문제 공부하는데 이 지분은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갑이 자기 지분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지분이. 이걸 지분경매라고 해요. 그럼 지분경매를 할 때 내가 여기 입찰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2억을 써냈습니다. 최고가를 2억을 써냈어요. 그러면 지분경매할 때 집행관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최고가 2억에 매수 신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공유자 나와 계시면 매수 신고하실 때만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을이 법정에 나와 있다가, 다른 공유자 을이 나와 있다가 내가 매수 신고하겠다 그러면요, 을은 2억에 매수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자에게 줘야 돼요. 이게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에요. 이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차수임 매수 신고로 받는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자에게 줘야 되니까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다. 그럼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도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일반 임차인 말고. 임대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가 통째로 경매 넘어가고 여기 살던 임차인 있죠. 여기 살던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그럼 이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7번은 뭐냐, 공유자라든가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최고가 선했던 나는 자동적으로 차수임 매수 신고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나 차수임 매수 신고인 안 할래. 보증금 돌려도. 차수임 매수 신고는 보증금이 계속 묶이거든요. 최고가 대금 납부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 돌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분경매할 때요, 공유자는요, 이 지분경매 끝날 때까지 매수신고 해줘야 됩니다. 이거 끝나버리면 안 돼요. 더 이상 매수신고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즈음에 벌어지면 대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매각 기일에서 절차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도명령 신청 대리 안 된다는 얘기죠. 저 뒤에서 벌어지는 거, 매각 기일 연기 신청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재 역시 139쪽에 매수신청 대리의 대상물이 나와 있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을 보면 이거 중개대상물하고 똑같네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대상물 경매할 때만 대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경매할 때만 우리는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경매 대리업 하거든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박 경매 대리업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경매할 때만 대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은 이 정도만 보기로 하고, 나머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공인인사법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을 때 그때 비교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2달간의 입문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끝났고, 그럼 이제 다음에는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